최순실 씨 의혹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송민순 회고록 또 손학규 전 고문 정계 복귀로 야권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점에선 이분의 견해가 결정적일 것 같아서요. 뉴스인 이슈에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방송 전에 보좌진도 없이 혼자 오셔서 저희가 당황했어요. 원래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잘 다니시나요? 원래가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건데 네. 익숙해서 그래요. 네. 어쨌든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스튜디오를 바라보고 계신 국민이 제일 궁금해할 것부터 여쭤보지 네, 않을 수 예, 없을 예. 것 같아요. 송민순 회고록 파문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요. 오늘도 일주일째 그 부분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침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는지요? 글쎄요, 나는 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이 송민순 그 회고록에서 나온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소상하게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첩경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시던데요. 글쎄요, 나는 이제 그게 오히려 더 국민들로 하여금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 계시던 분이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다고 하지만 네. 다른 사람들은 기억을 하는데 본인만 기억을 못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더 납득을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의문만 더 발생시키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문재인 측으로 불리는 분들 포함해서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원내대표까지 나서서요. 이거는 대권 후보가 얘기하지 않는 게 맞다. 당 차원에서 대응할 일이다 하면서 당 입장 그렇게 정하는 것 그러니까 같던데요. 우리 당도 네. 네, 기본적으로 좀 사리를 분명하게 해야 할 건데 마치 지금 당에서 처한 행위를 볼 것 같으면은 문재인 이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런 시각을 갖다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현재 뭐 대통령 후보의 가능성은 있는 사람이지만 이게 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 선출한 대통령 후보는 아닌데 네. 이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뭐 당력을 총력 경주를 해가지고서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당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 옳은 처사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날의 기억을 한번 같이 복기를 해봤다. 그렇지만 인권결의안을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는 찬성했던 것 같다라고 제3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패권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문제는 당사자인 본인이 좀 정직하게 자기 입장을 갖다가 천명을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게 갔을 필요가 없어요. 네. 만약에요. 말씀 안 하시는 입장, 그 침묵이 계속 늘어진다면,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이 야권 그리고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는 뭐 이 침묵을 너무 오래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회의만 점점 더 확산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혹시 개인적으로 그럼 문 전 대표한테 좀 이런 부분을 조언하시거나 최근에 연락을 그런 문제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지. 굳이 대표님하고 이야기 안 남이 해도요. 그걸 갖다 왈가왈부 얘기할 성격이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권 후보로서 당당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보로서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대권 후보가 뭐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씨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 사람이 그 대권 후보로 나와 있는데 마치 지금 문재인 대표가 대표로서 대권 후보로 확정된 것 같은 그런 저희 인상을 가지고 당이 대처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그 패권 세력이 당을 장악했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네. 패권 이야기, 네, 말씀 제가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민주정당에서 과연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난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아,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패권으로 보신다는 건데 이왕 대권 후보 말씀하신 김에 말이죠. 오늘 또 공교롭게도 손학규 전 고문 당적은 지금 아직 민주당입니다만 정계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근데 이제 정계복귀 선언하면서 조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당을 떠나겠다고 네.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왜 그러면 손학규 씨가 과거에 이 민주당의 대표도 지냈고
또 이 정계에 복귀를 하면서 바로 오늘 당을 떠나겠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 그게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사정 자체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그 당에 들어가서는 별로 행동 반경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비패권지대 안에서 손학규 전 고문과 만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뭐 비패권지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도 아니고 네. 앞으로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서 손학규 전 고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손학규 전 대표는 벌써 10년 전서부터 대권을 한번 노리고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자질 면에서는 충분히 뭐 자질면에서야 충분하다 뭐 다 보세요? 대권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아니 여전히 대권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한참 논란이 됐던 거 있죠. 국민 성장의 개념. 대표님의 경제 민주화하고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뭐 과거에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경제 민주화를 하면은 마치 큰 손해가 나는 것처럼 네.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민주화를 얘기는 안 하면서 네. 왜 경제 민주화를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언본 부리기 위해서 무슨 국민 성장 속에 경제 민주화도 포함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서로 맞지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에 대한 기본적인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성장이라는 것도 대체 뭐가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개념에서 성장하면은 무조건 국민들이 그걸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성장이 결국은 성장하다가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된 거라고 난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이 과거에 IMF 때도 성장에 집착하다가 네. IMF 사태 같은 것들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성장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양극화를 갖다가 너무 심화시켜서 재벌 경제 구조를 고착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결국 가서 참 특이한 소리 한 게 뭐냐면은 모든 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 버려서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장으로 넘어가 있는 권력을 정치권이 다시 이거를 회복을 해서 정상적인 경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예요. 네. 그런데 경제 민주화를 전혀 다른 개념으로다가 설명을 하면은 경제 민주화를 나는 모른다 혹은 경제 민주화를 나는 하기 싫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 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에도 설 텐데 지금 워낙 여러 이슈가 오로지 최순실 아니면은 송민선 회고록 두 쪽으로 나뉘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정당들이 그러니까 사안을 좀 식별을 해가지고서 뭐를 해야 할 건가를 구분해서 이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어느 이슈가 발생하면 거기에 그냥 올인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걸 잃어버린 거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네. 정기국회에서 무엇보다 해결할 게 뭐냐면 말은 경제가 뭐 모든 데 절벽에 부딪혀서 경제가 큰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시 해결할 게 뭐냐면 예산안을 좀 보다 더 합리적으로 네. 이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이 성립을 시켜야 하는 것이 정기국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몰입이 돼가지고서 논쟁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본질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네. 국회를 알기를 갖다가 우습게 알고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자꾸 고조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봐요. 무엇보다도 오늘 그 최정점에서 최순실 씨 정권 실세 의혹이 불거지고 있었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뭐 최순실 씨라고 이름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발언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옆에 계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뭐 처음으로다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누구라고 직접적인 명명은 하지 않아서도 네.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 것 같으면 누구라도 처벌을 한다 하는 이러한 뭐 원칙론을 갖다가 제거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그 과정은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죠.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근데 지금 현재로 놓고 봐서 너무나 이게 노출이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감추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순실 씨 의혹은 최근에 보도된 정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뭐 사실 가능성이라고 보기보다는 하여튼 정경련에서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서 저 재단 둘에다가 돈을 넣었고 뭐 일반적으로 지금 인식을 하기를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최순실 씨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워낙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플랫폼 얘기를 한번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번 대선 후보군들은 거의 대표님하고 면담을 하는 것처럼 한번 만나보시고 평가를 하셨던 것 같은데 반기문 총장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출마를 한다면 그건 과욕인가요? 아니면 해볼 만한가요? 뭐 내가 뭐 처음에 출마한다고 그래서 얘기했지만 네. 대한민국 국민은 만 40세가 넘으면은 다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있기 때문에 네. 반기문 지금 총장이 대통령 출마한다고 그래서 그게 뭐 어디 잘못되거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갖다 갖추느냐 하는 것은 그건 또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대통령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하고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현재 한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이 표출이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과거에는 출마 과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은 많이 아니 뭐 긍정적으로 과욕이라는 게 봐주시네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참 이 국민들을 보다 더 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욕도 될 수 있고 하여튼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네. 워낙 뭐 반 총장, 안철수 대표 함께 묶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권의 후보로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지금 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전 여러 번 우리나라 대선을 갖다 경험을 해봤지만 네. 지금처럼 좀 혼미한 적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대개 지금쯤 되면은 여야 대권 후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당에는 대권 후보가 보이질 않고 뭐 야당에도 그냥 한 사람이 지금 마치 대권 후보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네. 할 뿐이지 정식적인 후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흔히들 과거에 뭐 야권 단일화 뭐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지금 여권 단일화도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안철수, 반기문 결합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 것도 이제 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네. 아, 이렇게 풍성한 시나리오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요, 제3지대라고 불리는 네. 비패권 지대의 다른 곳에서 예. 안철수, 반기문 총장, 개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여지를 들어서 저희가 둬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앞으로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네. 부각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정치 경제가 발전하려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이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지 70년이 70년이 되고 되죠. 정치 민주화를 한 지 30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정치 민주화 30년 동안에 이룩한 게 별로 없어요. 네. 사실은 정치 민주화가 될 것 같으면은 과거 이 권위주의적인 통치 시대에 쌓여온 이 경제사회적인 모순을 어느 정도 해결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30년 동안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세월이 변화해가지고
이제 수직적으로 위에서 내려미는 이러한 시스템은 정치에서도 안 통하고 경제에서도 안 통하는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 자체를 수평적으로 좀 이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정치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야 된다는데 뭐 다행히도 지금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개헌에 찬동을 해가지고 서명언제가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없을 겁니다. 네. 185명 정도 되죠. 193명 정도 지금 했다고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뭐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상당한 동력을 얻고 계신 그렇죠. 셈인데. 이제 뭐 200명만 되면은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네. 예. 2년 3개월 줄이고 어쨌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아니면 내각제든 추진하시고 계시는 2년 3개월 대통령에 그러니까 개헌을 갖다 하게 되면은 뭐 네. 2년 3개월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7공화국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7공화국이 탄생이 되면은 뭐 6공화국의 법으로 다 만드는 대통령은 7공화국 탄생과 함께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2년 3개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6과 7 둘 중에 하나에 혹시 대표님께서 직접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아주 참 나는 그게 아주 굉장히 내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네. 난 뭐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실질적으로 그 과제를 갖다 수행할 수 있는 확신이 서느냐 확신이 안 사가지고서 그 자리를 노린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국민에게 좀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아서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렇지만 확신이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하지 않아도 될지요. 뭐 그거야 뭐 그건 뭐 마음대로 생각을 하세요. 네. 원래 대표님 말씀으로 마음대로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보통 예스라고 보통 기자들이 많이 쓰곤 합니다. 어쨌든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고 싶어요. 네. 그러면 반기문 총장하고 최근에 좀 연락을 하시거나 간접적으로도 접촉을 하신 경우는 나는 뭐 없는지요? 전혀 접촉을 한 바가 없어요. 총장으로 간 이 다음에는 네. 뭐 과거에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지만 그런 접촉이 없고 뭐 대통령에 이제 출마할 의향을 갖고 과연 그 사람 흔히들 얘기해서 뭐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새누리당의 입장은 지난번 소위 대선에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 당명을 바꾸고 당의 여러 가지 상황을 초래를 갖다가 한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은 과정을 또 한 번 겪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와가지고서 금방 뭐 지금 새누리당의 뭐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건 지금 당분간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 총장이 현재의 친박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의 후보로는 그 간판을 당신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 또 다른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지형에서 후보로서의 면모를 갖춘 뒤에 여당으로 입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에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할지 모르죠. 아,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대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네. 그러면 그때 대표님께서는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계시고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의문부호로 남겨놓는 것이 내가 보기에 뭐 네.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든 큰 틀에 큰 운동장을 그리고 계신 분의 윤곽을 저희가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1000명을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게 갔을 필요가 없어요. 네. 만약에요. 말씀 안 하시는 입장, 그 침묵이 계속 늘어진다면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이 야권 그리고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는 뭐 이 침묵을 너무 오래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회의만 점점 더 확산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혹시 개인적으로 그럼 문 전 대표한테 좀 이런 부분을 조언하시거나 최근에 연락을 그런 문제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지. 굳이 대표님하고 이야기 안 남이 해도요. 그걸 갖다 왈가왈부 얘기할 성격이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권 후보로서 당당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보로서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대권 후보가 뭐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씨 혼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 사람이 그 대권 후보로 나와 있는데 마치 지금 문재인 대표가 대표로서 대권 후보로 확정된 것 같은 그런 저희 인상을 가지고 당이 대처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그 패권 세력이 당을 장악했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네. 패권 이야기, 네, 말씀 제가 그렇기 끊었습니다. 때문에 나는 민주정당에서 과연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난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아,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패권으로 보신다는 건데 이왕 패권 후보 말씀하신 김에 말이죠. 오늘 또 공교롭게도 손학규 전 고문 당적은 지금 아직 민주당입니다만 정계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제 정기복귀 선언하면서 조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당을 떠나겠다고 네.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왜 그러면 손학규 씨가 과거에 이 민주당의 대표도 지냈고 또 이 정계 복귀를 하면서 바로 오늘 당을 떠나겠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느냐. 그게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사정 자체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그 당에 들어가서는 별로 행동 반경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비패권지대 안에서 손학규 전 고문과 만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뭐 비패권지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도 아니고 네. 앞으로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서 손학규 전 고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손학규 전 대표는 벌써 10년 전서부터 대권을 한번 노리고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자질 면에서 예산을 좀 보다 더 합리적으로 네. 이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이 성립을 시켜야 하는 것이 정기국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몰입이 돼가지고서 논쟁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본질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네. 국회를 알기를 갖다가 우습게 알고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자꾸 고조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봐요. 무엇보다도 오늘 그 최정점에서 최순실 씨 정권 실세 의혹이 불거지고 있었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뭐 최순실 씨라고 이름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발언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옆에 계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뭐 처음으로다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누구라고 직접적인 명명은 하지 않아서도 네.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 것 같으면 누구라도 처벌을 한다 하는 이러한 뭐 원칙론을 갖다가 제거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그 과정은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죠.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근데 지금 현재로 놓고 봐서 너무나 이게 노출이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감추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순실 씨 의혹은 최근에 보도된 정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뭐 사실 가능성이라고 보기보다는 하여튼 정경련에서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서 저 재단 둘에다가 돈을 넣었고 뭐 일반적으로 지금 인식을 하기를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최순실 씨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워낙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플랫폼 얘기를 한번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번 대선 후보군들은 거의 대표님하고 면담을 하는 것처럼 한번 만나보시고 평가를 하셨던 것 같은데 반기문 총장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출마를 한다면 그건 과욕인가요? 아니면 해볼 만한가요? 뭐 내가 뭐 처음에 출마한다고 그래서 얘기했지만 네. 대한민국 국민은 만 40세가 넘으면은 다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있기 때문에 네. 반기문 지금 총장이 대통령 출마한다고 그래서 그게 뭐 어디 잘못되거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갖다 갖추느냐 하는 것은 그건 또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대통령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하고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현재 한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방법. 최순실 씨 의혹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송민순 회고록 또 손학규 전 고문 정계 복귀로 야권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점에선 이분의 견해가 결정적일 것 같아서요. 뉴스인 이슈에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방송 전에 보좌진도 없이 혼자 오셔서 저희가 당황했어요. 원래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잘 다니시나요? 원래가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건데 네. 익숙해서 그래요. 네. 어쨌든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스튜디오를 바라보고 계신 국민이 제일 궁금해할 것부터 여쭤보지 네, 않을 수 네. 없을 것 같아요. 송민순 회고록 파문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요. 오늘도 일주일째 그 부분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침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는지요? 글쎄요, 나는 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이 송민순 그 회고록에서 나온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소상하게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첩경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시던데요. 글쎄요, 나는 이제 그게 오히려 더 국민들로 하여금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 계시던 분이 그분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다고 하지만 네. 다른 사람들은 기억을 하는데 본인만 기억을 못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더 납득을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의문만 더 발생시키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문재인 측으로 불리는 분들 포함해서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원내대표까지 나서서요. 이거는 대권 후보가 얘기하지 않는 게 맞다. 당 차원에서 대응할 일이다 하면서 당 입장 그렇게 정하는 것 그러니까 같던데요. 이제 우리 당도 네. 네, 기본적으로 좀 사리를 분명하게 해야 할 건데 마치 지금 당에서 처한 행위를 볼 것 같으면은 문재인 이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런 시각을 갖다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현재 뭐 대통령 후보의 가능성은 있는 사람이지만 이게 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 선출한 대통령 후보는 아닌데 네. 이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뭐 당력을 총력 경주를 해가지고서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당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 옳은 처사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날의 기억을 한번 같이 복기를 해봤다. 그렇지만 인권교리안을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는 찬성했던 것 같다라고 제3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패권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문제는 당사자인 본인이 좀 정직하게 자기 입장을 갖다가 여기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이 표출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과거에는 추막 과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은 많이 아니 뭐 긍정적으로 과욕이라는 게 봐주시네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참 이 국민들을 보다 더 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욕도 될 수 있고 하여튼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네. 워낙 뭐 반 총장 안철수 대표 함께 묶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권의 후보로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지금 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전 여러 번 우리나라 대선을 갖다 경험을 해봤지만 네. 지금처럼 좀 혼미한 적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대개 지금쯤 되면은 여야 대권 후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당에는 대권 후보가 보이질 않고 뭐 야당에도 그냥 한 사람이 지금 마치 대권 후보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네. 할 뿐이지 정식적인 후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흔히들 과거에 뭐 야권 단일화 뭐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지금 여권 단일화도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안철수, 반기문 결합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 것도 이제 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네.
아, 이렇게 풍성한 시나리오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요, 제3지대라고 불리는 네. 비패권지대의 다른 곳에서 예. 안철수, 반기문 총장, 개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여지를 들어서 저희가 둬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앞으로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네. 부각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정치 경제가 발전하려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이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지 70년이 70년이 되고 되죠. 정치 민주화를 한 지 30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정치 민주화 30년 동안에 이룩한 게 별로 없어요. 네. 사실은 정치 민주화가 될 것 같으면은 과거 이 권위주의적인 통치 시대에 쌓여온 이 경제 사회적인 모순을 어느 정도 해결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30년 동안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세월이 변화해 가지고 이제 수직적으로 위에서 내려밀은 이러한 시스템은 정치에서도 안 통하고 경제에서도 안 통하는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 자체를 수평적 저는 충분히 뭐 자질면에서야 충분하다고 뭐 다 보세요. 대권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아니 여전히 대권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한참 논란이 됐던 거 있죠. 국민 성장의 개념. 대표님의 경제 민주화하고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뭐 과거에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경제 민주화를 하면은 마치 큰 손해가 나는 것처럼 네.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민주화를 얘기는 안 하면서 네. 왜 경제 민주화를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업무 부리기 위해서 무슨 국민 성장 속에 경제 민주화도 포함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서로 맞지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에 대한 기본적인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성장이라는 것도 대체 뭐가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개념에서 성장하면은 무조건 국민들이 그걸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성장이 결국은 성장하다가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된 거라고 난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이 과거에 IMF 때도 성장에 집착하다가 네. IMF 사태 같은 것들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성장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양극화를 갖다가 너무 심화시켜서 재벌 경제 구조를 고착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결국 가서 참 특이한 소리 한 게 뭐냐면은 모든 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 버려서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장으로 넘어가 있는 권력을 정치권이 다시 이거를 회복을 해서 정상적인 경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예요. 네. 그런데 경제 민주화를 전혀 다른 개념으로다가 설명을 하면은 경제 민주화를 나는 모른다 혹은 경제 민주화를 나는 하기 싫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 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에도 설 텐데 지금 워낙 여러 이슈가 오로지 최순실 아니면은 송민선 회고록 두 쪽으로 나뉘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정당들이 그러니까 사안을 좀 식별을 해가지고서 뭐를 해야 할 건가를 구분해서 이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어느 이슈가 발생하면 거기에 그냥 올인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걸 잃어버린 거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네. 정기국회에서 무엇보다 해결할 게 뭐냐면 말은 경제가 뭐 모든 데 절벽에 부딪혀서 경제가 큰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시 해결할 게 뭐냐면 예산